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논두렁길에는 여름이면 개구리 소리가, 가을이면 메뚜기 떼가 가득했다. 그 마을에서 최영우와 한순자는 태어나고 자랐다. 영호는 7살, 순자는 4살 때 처음 만났다. 영호네 집은 마을 입구의 기와집이었고 순자네는 그 옆 초가집이었다. 두 집 사이에는 좁은 샛길 하나만 있었을 뿐이었다. 오빠 나랑 놀아줘. 순자는 언제나 영호의 뒤를 쫓아다녔다. 영호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순자만큼은 달랐다. 그녀 앞에서만큼은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고 말이 많아졌다. 순자야, 오늘은 개울가에 가자. 응. 나 물장난하고 싶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 뒤편 개울로 향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가에서 영호는 돌을 주워 물수 제비를 뜨고 순자는 발을 담그고 깔깔거리며 웃었다. 오빠는 참 똑똑해. 학교에서도 1등이잖아. 그냥 책 읽는 게 좋아서 그래. 나도 오빠처럼 책 많이 읽을래. 그럼 나도 똑똑해질까? 그럼 내가 읽어줄게. 순자가 좋아하는 이야기 있어.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환하게 웃었다. 오빠가 읽어주는 거면 다 좋아. 그날부터 영호는 순자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큰 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 영호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순자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귀 기울였다. 동화책, 위인전, 때로는 영호가 학교에서 배운 시를 외워주기도 했다. 달은 밝고 구름은 흐르고 개는 짖고. 오빠 그게 무슨 뜻이야? 밤하늘이 아름답다는 거 아닐까? 우리도 밤에 별 보러 가자. 두 사람의 우정은 그렇게 깊어져 갔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두 사람은 늘 함께였다. 영호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순자도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학교가 달랐지만 방과 후면 어김없이 만나 시간을 보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랐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길을 걸으며 영호가 말했다. 순자야, 나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 선생님? 왜? 책을 읽어주는 게 좋거든. 너한테 읽어주는 것처럼 많은 아이들에게도 읽어주고 싶어.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나는 오빠 곁에 있고 싶어. 영호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산길을 내려왔다. 세월이 흘러 영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진학했다. 서울로 떠나는 날 순자는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왔다. 오빠 자주 편지해야 돼. 그럴게. 순자도 공부 열심히 해. 응. 오빠 나? 순자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영호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다. 버스가 출발하고 순자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영호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젠가는 말할 수 있겠지. 내가 순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쉽게 오지 않았다. 영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교사가 되었다. 순자는 고향에 남아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돌보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순자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편지는 처음 몇 년 동안만 오갔다. 점점 바빠지는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의 연락은 뜸해졌고 어느새 서로의 소식을 전혀 모르는 사이가 되었다. 영호는 학교 일에 몰두했고 순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다. 그렇게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영호의 머리는 희끗해졌고 순자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논두렁길을 뛰놀던 그날, 개울가에서 웃음을 나누던 그 순간, 큰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어주던 그 시간들은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다. 어느덧 70대 후반이 된 영호는 서울에서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지내던 그는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고 넓은 아파트는 그에게 너무 쓸쓸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영호는 짐을 꾸려 50년 만에 고향 마을로 향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다. 포장된 도로가 생겼고 옛날 초가집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영호는 옛집 터를 찾아갔다. 이제는 빈터만 남았지만 그곳의 선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영호야? 최영호 맞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영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그곳에는 머리가 새하얗게 센 할머니가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짝였다. 순자야? 너머 정말 영호구나. 내가 돌아올 줄은 몰랐네. 두 사람은 50년 만에 다시 마주했다.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많이 늙었지? 순자가 먼저 웃으며 말했다. 아니, 옛날 그대로야. 눈빛이 똑같아. 영호의 말에 순자는 수줍게 고개를 돌렸다. 거짓말. 거울 볼 때마다 놀라는데 뭐. 정말이야. 나한테는 여전히 그 시절 순자로 보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결혼은 했어?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평생 혼자 살았어. 부모님 돌보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 그렇게 됐지. 그랬구나. 오빠는? 자식들은 있고?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어. 자식들은 다 미국에 있고. 쓸쓸했겠네. 응,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졌어. 두 사람은 옛날 자주 가던 개울가로 향했다. 개울은 예전보다 물이 줄었지만 여전히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 많이 놀았지? 순자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럼 너 물장난하는 거 좋아해서 맨날 여기 오자고 했잖아. 맞아.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영호는 돌을 하나 주워 물수제비를 뜨려고 했다. 하지만 힘이 예전 같지 않아 돌은 첫 번째에 물속으로 빠져버렸다. 에이, 안 되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개울가 바위에 나란히 앉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집에 가서 책 읽고 그렇게 살았어. 행복했어?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글쎄, 나쁘지 않았어. 근데 뭔가 항상 허전한 느낌이 있었어. 나도 그랬어. 순자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공허하더라. 영호는 순자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장터에 함께 가서 옛날 음식을 사 먹고 마을을 산책하며 추억을 이야기했다. 순자야, 저기 구멍가게 아직도 있네? 응, 내가 일했던 곳이야.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지만 거기서 내가 일했구나. 힘들었겠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았어. 두 사람은 구멍가게 앞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눴다. 이거 옛날 맛이랑 똑같네. 영호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치? 이 동네는 변한 게 많지만 어떤 건 그대로야. 우리 우정도 그렇고. 영호의 말에 순자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영호야, 솔직히 말해도 돼? 응, 뭐든지. 나 평생 너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서울 간 뒤로도. 영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도 그랬어. 아니,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어. 그럼 왜? 왜 연락을 안 했어? 순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미안해.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내가 멀리 떠났고, 너는 고향에 남았고, 나는 내가 나를 잊은 줄 알았어. 절대 아니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두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순자가 영호의 손을 꼭 잡았다. 응, 정말 다행이야. 영호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50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었지만 어린 시절 그때처럼 따뜻했다.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이 나무처럼,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처럼.
순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영호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영호는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 서울의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폐암 말기입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현실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영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분들께 알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다. 이제 고향으로 가자. 마지막은 그곳에서 보내고 싶어. 그렇게 영호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운명처럼 순자를 다시 만났다. 순자와 함께 있을 때마다 영호는 고백하고 싶었다. 순자야, 나 평생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까지만 올라오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내가 떠난 뒤 순자가 혼자 남겨지면 어쩌지? 고백했다가 순자만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영호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침이 점점 심해졌고 몸은 날로 약해졌다. 영호야,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병원 한번 가봐. 나이가 있으니까 정기검진은 받아야지. 다음에 갈게. 지금은 너랑 있는 게 더 좋아. 영호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돌렸다. 어느 날 마을 경로당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얼굴을 마주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성이라고 합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아, 최근에 이사 오신 분이시죠? 환영합니다.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다. 네, 서울에서 한의원을 하다가 은퇴하고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혜성은 온화한 인상에 말투도 정중했다. 한이 사셨구나. 우리 마을에 좋은 분이 오셨네요. 영호도 악수를 건넸다. 그날 이후 혜성은 자주 경로당에 나왔다. 그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주고 간단한 침술도 베풀어 주었다. 특히 순자에게 자주 말을 걸었다. 순자 씨, 허리가 좀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침 한번 놓아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들 그렇잖아요. 그래도 관리하시면 훨씬 나아지실 겁니다. 혜성의 친절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영호는 그런 혜성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영호야, 정 선생님 참 좋은 분이지? 순자가 천진하게 물었다. 응, 그렇네. 나이도 비슷하고 혼자 사신데. 외롭지 않으실까? 글쎄. 그럴 수도 있겠네. 영호는 짧게 대답하고 말을 아꼈다. 며칠 뒤 영호는 혼자 혜성을 찾아갔다. 정 선생님, 시간 있으십니까? 네, 최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자신의 병을 털어놨다. 말기 폐암이라니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혜성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순자 씨를 아시죠? 그분을 부탁드립니다. 혜성은 영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혹시 순자 씨를 사랑하십니까? 평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제가 떠난 뒤 순자가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습니다. 차라리 좋은 분과 함께라면.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선생님은 좋은 분입니다. 순자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성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순자 씨도 최 선생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니요, 모를 겁니다. 그리고 알려주지 마세요. 하지만 부탁입니다. 순자가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날 이후 영호는 의도적으로 순자와 혜성을 자주 만나게 했다. 순자야, 정 선생님이 오늘 장터 간다는데 같이 가보는 게 어때? 왜? 너는 안 가? 나는 오늘 좀 피곤해서 쉬려고. 대신 가줘. 그럼 나도 안 가는 게 낫겠다. 내가 아프면. 괜찮아. 정 선생님이 외로우실 텐데 내가 같이 가주면 좋을 것 같아.
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혜성과 함께 장터에 갔다. 혼자 남은 영호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손수건에는 핏방울이 묻어났다. 이게 순자를 위한 길이야. 내가 없는 세상에서 순자가 혼자이면 안 돼. 영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물을 삼켰다. 순자와 혜성은 점점 가까워졌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며 좋아했다. 순자 씨 혼자 사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제 좋은 짝을 만나셨네요. 아니에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순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늘 영호가 있었다. 영호는 왜 자꾸 나를 정 선생님한테 떠미는 거지?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순자는 혼란스러웠지만 영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순자는 날이 갈수록 영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자고 하지 않았고 만나도 금방 피곤해하며 돌아갔다. 영호야, 요즘 왜 그래? 나랑 있는 게 불편해?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럼 병원 가자. 내가 같이 갈게.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래. 걱정하지 마. 영호는 매번 똑같은 대답으로 순자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순자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영호의 집을 방문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영호야, 집에 있어?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영호는 거실 소파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빠 보였다. 영호야, 괜찮아? 순자가 어깨를 흔들자 영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순자야. 언제 왔어? 지금. 너 얼굴이 왜 이래? 정말 안 좋아 보여. 그냥 좀 피곤해서. 약 먹고 자면 나아질 거야. 무슨 약? 보여줘봐. 순자가 탁자 위에 약봉지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강한 진통제와 항암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항암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그거. 그냥 예방 차원에서. 거짓말하지 마. 예방으로 항암제를 먹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호야,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너 지금 아픈 거지? 영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미안해, 순자야. 폐암 말기래. 뭐라고?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언제부터? 왜 말 안 했어? 고향 오기 전에 진단받았어. 말해봐야 너만 힘들 것 같아서. 바보야. 나는 내가 힘들 때 같이 있고 싶었어. 순자는 영호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그래서 나를 정 선생님한테 자꾸 보낸 거야? 내가 떠난 뒤를 생각해서? 응. 미안해. 너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 나는 내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은 싫어. 순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순자야, 내 마음도 똑같아. 하지만, 하지만 뭐?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내가 뭘 원하는지?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나 잠깐 바람 쐬고 올게. 순자야. 순자는 대답 없이 밖으로 나갔다. 영호는 소파에 남아 천장을 바라봤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며칠 후 순자는 영호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침착한 표정이었다. 영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내가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 내가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응. 하지만 영호야,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나는 한 번도 그걸 원한 적 없어. 순자야. 나는 50년 동안 너를 기다렸어. 내가 서울로 떠난 뒤에도.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는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도 그랬어.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생각했어. 그런데 왜 고백하지 않았어? 다시 만났을 때? 영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두려웠어. 얼마 살지 못할 몸인데
고백하는 게 이기적인 것 같았어. 그게 이기적이라고? 그럼 나한테 다른 남자를 떠미는 건 이기적이지 않아? 순자의 말에 영호는 할 말을 잃었다. 영호야, 내가 원하는 건 오래 사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 있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 그래서 더 소중한 거잖아. 남은 시간이 적을수록 더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나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어린 시절부터 내가 떠난 뒤에도 지금도. 영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필요 없어. 이제 솔직해져. 나한테 내 마음을 말해줘. 영호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순자야, 나 평생 너를 사랑했어. 나도 사랑해, 영호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비로소 표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영호의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공책을 펼치자 영호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73년 5월 15일. 오늘 순자와 개울가에 갔다. 순자가 웃을 때마다 내 가슴이 두근거린다. 1975년 3월 2일. 서울로 떠나는 날. 순자에게 고백하지 못했다. 언젠가는 꼭 말할 것이다. 2025년 8월 5일. 고향에 돌아왔다. 순자를 다시 만났다.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한다. 순자는 공책을 읽으며 울었다. 영호의 평생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해온 그의 마음이 느껴졌다. 영호야, 순자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혼자 아파했어? 다음 날 순자는 정혜성을 찾아갔다. 정 선생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영호를 사랑합니다. 선생님께 신뢰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혜성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돕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순자와 영호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매일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기에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했다. 순자야, 오늘은 뭐 하고 싶어? 글쎄, 그냥 너랑 걷고 싶어. 옛날처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마을을 걸었다. 논두렁길, 개울가, 큰 느티나무 아래.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모든 곳을 다시 찾았다. 여기서 우리 물수제비 뜨던 거 기억나? 그럼 너는 잘하고 나는 맨날 실패했지. 아니야, 나중엔 너도 잘했어. 거짓말. 한 번도 제대로 못 뛰었어. 두 사람은 웃으며 추억을 나눴다. 하지만 영호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다. 기침은 더 잦아졌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영호야, 오늘은 집에서 쉬자.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너랑 있으면 힘이 나. 그래도 순자야, 제발. 나한테 남은 시간 얼마 없잖아. 이렇게라도 너랑 함께 있고 싶어. 순자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그저 영호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어느 날 저녁 영호가 조용히 말했다. 순자야,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 영호는 서랍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내가 평생 쓴 편지들이야. 너한테 보내지 못한 편지들. 왜 보내지 않았어? 용기가 없었어. 그냥 쓰기만 하고 간직했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중에 천천히 읽어. 지금은 그냥 같이 있자. 응.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영호는 병원에 입원했다. 더 이상 집에서 지낼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 순자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오늘은 좀 어때? 응, 괜찮아. 내가 와서 좋아. 바보,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너 걱정시키기 싫어서. 순자는 영호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호야, 기억나?
우리 어렸을 때 개울에서 물고기 잡으려다가 내가 빠진 적. 기억나. 너랑 같이 혼났었지. 맞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화내셨는지.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아무 걱정 없이 놀기만 하던데. 나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호는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순자야, 울지 마. 나는 행복해. 마지막에 너랑 함께여서. 나도. 너랑 함께여서 행복해. 정혜성은 자주 병원을 찾아와 영호를 돌봤다. 한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다. 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최 선생님과 순자 씨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순자가 견딜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순자 씨는 강한 분입니다. 어느 날 밤 영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간호사가 급히 순자에게 연락했다. 빨리 오세요. 최 선생님이. 순자는 한밤중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영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영호야. 나 왔어. 순자는 영호의 손을 꼭 잡았다. 영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순자야, 응, 나야. 내가 여기 있어. 미안해. 먼저 가게 돼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아직 시간 있어.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영호야. 순자야, 내 말 들어줄래? 응, 뭐든지 말해. 영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 평생 너를 사랑했어.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거야. 나도 알아. 나도 똑같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어린 시절도 지금도. 나도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순자야, 내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 행복하게 살아줘. 어떻게 행복해? 너 없이?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너라면 할 수 있어. 강한 사람이잖아. 안 돼. 나는 약해. 너 없으면 안 돼. 영호는 순자의 손을 힘껏 쥐었다. 사랑해, 순자야. 평생 사랑했어. 나도 사랑해. 영호야, 제발. 영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심전도 기계에서 길게 경고음이 울렸다. 안 돼. 영호야.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다. 영호는 평온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순자는 영호의 몸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영호야. 깨어나. 제발. 하지만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편안한 미소만 얼굴에 남아 있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영호와 순자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평생 사랑했는데 너무 늦게 만났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했다. 순자는 영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눈물도 다 말라버린 듯 그저 멍하니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다. 정혜성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순자 씨, 드실 거라도 좀 드세요.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요. 최 선생님이 보시면 걱정하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최 선생님이 남기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분은 순자 씨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며칠 후 순자는 영호가 남긴 편지들을 펼쳤다. 수십 년에 걸쳐 쓰인 편지들. 그 안에는 영호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순자야, 오늘도 너를 생각했어. 서울 하늘 아래서도 내가 보고 싶어. 나이가 들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너를 사랑해. 마지막 순간까지 너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고마워, 순자야.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영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 순자는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영호야, 나 여기 있어. 너 보고 싶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순자는 그것이 영호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평생 너를 사랑했어. 이제도 앞으로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깊고 진실했다.